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시험 정규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개념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울러서 수험의 목적이다 보니까 암기에 대한 방향으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정에 대한 시험 제도 잠깐 살펴보면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증권이라든가 그리고 MMF를 자동으로 매수하고 있는 CMA에 대한 매매를 어떻게 한다, 권유하거나 투자 자문 계약이라든가 투자 이름 계약 또는 신탁 계약에 대한 체결을 권유하는 분들을 바로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든가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집합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자격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전문 인력으로만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분 자격에 대한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총 3개의 과목으로 나눠져 있고 문항수는 100문항에 점수는 100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1과목은 금융투자상품하고 증권시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2과목은 증권투자에 대한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3과목은 이제 투자 권유, 즉 법에 대한 규정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학습할 부분은 바로 이 1과목과 2과목에 대한 내용 함께 할 거고요. 3과목은 따로 법 전문가이신 강사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교과목을 살펴보게 되면 1과목 중심에는 금융 투자에 대한 상품하고 시장에 대한 내용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을 제가 잠깐 짚어본다면 이 유가증권에 대한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세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는 아무래도 분량이 좀 많다. 그리고 처음 접하는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용어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몇 번 사실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좀 유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채권시장 쪽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30점이 이제 1과목에서 100점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봐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증권 분석에 대한 이해인데 이게 공식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만 조금 암기가 되어진다면 사실상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 관리는 내용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이 과목에서 고득점을 좀 획득을 하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과목 중에서 조금 평이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에서 점수를 획득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자격에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합격에 대한 기준 등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등학생들도 시험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100문제인데 시험 시간은 120분으로 조금 넉넉한 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형식은 객관식이고요. 그리고 사지선 다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물론 우리가 다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중에 60점만 맞게 되면 합격이니까 목표 점수는 사실은 저는 80점 정도에 맞춰가지고 공부하시면은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락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일단 우리가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더불어서 저 역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다짐해 보네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금융 상품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이 될 텐데, 일단 교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학습을 하겠습니다만, 편의상 저는 어떻게 하겠다? PPT로 요약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내용 전체는 교재를 따라오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쉽게 좀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일단 파트 1, 출제 문항은 10문항이 됐는데, 내용에 비해서, 분량에 비해서 사실상 어떻다? 문제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략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파트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내용, 역할, 이런 것들을 함께 학습할 거고요. 더불어서 각 금융회사의 상품에 대한 특성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뭐 뒤에 성이라고 붙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예금 상품, 그렇죠? 은행의 상품, 그리고 투자 상품, 증권사의 상품, 보장성 상품, 보험사의 상품,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각 상품에 대해서 이제 절세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내다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ISA라든가 이런 것들 절세되는 상품이 있잖아요. 요것들은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네요. 아무튼 이 과목의 특징은 분량에 비해서 사실은 문제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거꾸로 보면 전략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성 상품, 아무래도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이잖아요. 그래서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서 절세 관련된, 특히 ISA 관련된 내용을 현행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도 교과서의 내용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암기가 최선이고요. 암기 정도에 따라서 고득점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금융회사는요, 총 우리나라는 6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이걸 뭐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편의상 6개 그룹은 나눠져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은행이 있고요, 비은행이 있고요, 금융투자업자가 있고, 보험회사가 있고,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과 금융보조기관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개념 정도만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면, 먼저 은행은요 또 크게 두 가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은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좀 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방은행에는 뭐가 있다? 뭐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은행 중에 지방은행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같은 경우 뭐 HSBC라든가 뭐예요? 시티은행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한국의 서울지사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은행인데, 이거와 별도로 또 뭐가 있다? 특수은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은행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인데, 여기에 구성되는 은행은 5가지다.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농수협중앙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은행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암기할 게 아니고 뭘 봐야 된다? 특수은행 이 5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동네에 좀 특별한 친구가 있어요. 이름은 기업인데 그 친구가
산수를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산수를 그쵸? 잘하는 기업이가 어디에 갔다? 중앙대학교에 입학했다.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수은행에는 뭐가 있다? 산수를 잘하는 기업이가 중앙대에 입학했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나중에 시험 문제에 보기 지문에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이제 은행 말고 뭐가 있다? 비은행이 있다. 비은행은요,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종류에는 일단 상호저축은행이 있고요. 신용협동기구가 있고 우체국 예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이 상호저축은행이라는 겁니다. 어떤 게? 뒤에 은행이라는 게 붙어 있다 보니까 상호저축은행을 은행으로 우리가 분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행이 아니라 뭐다? 비은행이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 또 하나 신용협동기구에 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 상호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딱 뭘 집어넣을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을 넣을 수 있다. 쭉 문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신용협동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1번 신용협동조합, 2번 새마을금고, 3번 상호금융, 4번 상호저축은행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 꼭 좀 구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회사 중에서 이제 금융투자업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이냐?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 관련돼 가지고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게 뭐냐? 일단 우리가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이 가능한 상품을 우리가 금융투자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체는 6가지로 볼 수 있는데 투자매매, 중개,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 자문업자, 그리고 신탁업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또 하나의 또 금융회사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사망이나 질병, 노후 또는 화재라든가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이제 보험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회사를 우리가 보험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있다? 생명보험사가 있고요. 손해보험사가 있고 우체국 보험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공제기관도 보험회사에 포함된다라는 거 체크해서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에 문제가 이러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쉽게 내는데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공제기관도 뭐다? 보험회사에 포함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5번째로는 이제 금융회사 중에서 기타 금융기관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금융 지주회사라든가 여신 전문 금융회사라든가 그리고 벤처 캐피탈 회사, 증권 금융회사, 전자금융회사 등이 기타 금융기관에 포함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융보조기관이 이제 있는데 그건 뭐 하는 회사냐? 금융제도에 대한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금융보조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관련해 가지고는 거래소라든가 예탁결제원이라든가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금융결제원 등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금융회사에 대한 개괄적인 거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포인트는 특별법에 의한 은행이 5가지가 있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좀 암기해 두시기 바라고 특히 비은행 중에서는 상호저축은행 정도 하나만 체크해서 조금 남겨두시면 되겠다. 자,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행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일반 은행은요, 고유 업무를 어떤 거는 하느냐,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으세요. 일단 은행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 그게 바로 일반 은행에서 하고 있는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예금하겠죠? 돈 필요하면 대출 받겠죠? 이런 것들은 이 은행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거 납부하게 되면 뭐를 해요? 지급 결제에 대한 업무도 은행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일명 우리는 이거를 환업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에 여러분 혹시 외환은행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게 외환에 대한 환의 업무를 고유하고 있는 명칭을 따서 은행을 만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세 가지 업무를 우리는 고유 업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은행에는 다시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중은행은 전국적인 영업 구역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KB국민은행이 서울에도 있지만 뭐 제주에도 있고요. 울릉도에도 있고 이렇다. 반면에 지방은행은 어떻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됐다. 그래서 대구은행의 중심은 대구가 될 거고요. 광주은행의 중심은 광주가 되고 부산은행의 중심은 부산이다. 지역적인 특색을 좀 나타내고 있는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해둬야 될 것은 뭐다? 한국은행은요. 시중은행에도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지방은행에도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행은 우리가 중앙은행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하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은행들은 그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고유한 업무, 즉 예금 업무라든가 대출 업무, 그리고 지급 결제라든가 뭐 이런 업무가 얘네들이 하고 있는 고유 업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를 할 수가 있지 않아요? 내가 고유한 것 말고 다른 것들, 이걸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업무들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부수적인 업무는 채무보증이라든가 상호부금, 팩토리,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예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한번 출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은행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금하고 그 다음에 대출받고 그 다음에 지급결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문제화돼 가지고 보기가 딱 되면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겠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져가시면 되냐면, 은행의 고유 업무, 예금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실 거니까, 받침이 리을자가 들어가는 거, 요게 바로 은행이 하는 고유 업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답을 좀 쉽게 고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다시 고유 업무하면 예금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거고 받침에 리을자가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면 은행의 고유구나. 그래서 대출, 그 다음에 결제 이런 것들, 물론 환업무는 외환은행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여러분 은행에서 고유한 업무와 부수적인 업무 외에 또 뭐 할 수 있다? 겸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끌어다가 할 수 있는 업무, 그런 것들을 이제 겸용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뭐 하겠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우리가 가져다가 할게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겸용해서 업무를 하려고 하면 그냥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금융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이 업 말고 다른 것도 하려고 하면 겸용하려고 하면 어때요? 회사에 허가를 받아야 하듯이 금융위에 허가를 받아서 겸용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집합투자업이라든가 자문업, 신탁업, 매매, 중개업은 겸용이 가능한데 뭐가 빠져요? 이름업은 안 된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겠네요. 그래서 은행에서 겸용 업무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면 투자 이름업은 할 수 없다 정도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수은행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일반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중개하거나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이 바로 특수은행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은행은요, 일반 은행은 보통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이렇게 끌어와서 빌려주는 업무를 한다면 특수은행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재정적인 자금과 채권에 대한 발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혹시 모 기업에 뭐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투자자나 이거 예금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정부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거나 아니면 별도의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키워드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특수은행에 해당되는 5가지 은행을 우리가 기억을 했잖아요. 그렇죠? 산수를 잘하는 기업이도 어떻게 한다? 중앙대에 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암기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5가지 꼭 은행에 대해서는 구별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호저축은행, 은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고 있지만 은행이다 아니다 비은행에 속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하고 있는 이 고유 업무와 상당한 유사성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호저축은행은요, 사금고화에 대한 방지라든가 그리고 건전 경영 유지를 위해서 엄격한 업무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도 뭐 밑줄 그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상호저축은행 중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할까? 상호저축은행을 회원으로 해서 만든 법인인데 여기에서는요 보통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회계나 업무 방법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지도, 임직원에 대한 교육 공동 이익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뭐 크게 여러분 부담 가질 건 없는데 여하튼 여러분 상호저축은행이 은행이다 아니다 비은행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신용협동기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상호저축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학습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 신용협동기구는 뭐냐? 그냥 조합원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이나 지역이나 단체 등 상호 유대를 가진 개인이라든가 단체 간에 대한 협동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자금의 조성이라든가 이용을 도모하는 어떤 비영리 금융회사다. 영리회사 아니에요. 비영리 금융회사다라는 거 강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호협동기구에 포함되는 거 요 3가지를 우리가 봐둬야 된다라는 거 어떤 게 있을까? 신용협동조합이 있고 새마을금고가 있고 그리고 단위조합에 상호금융이 있다라는 거 이 3가지 밑줄을 거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또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비은행인 이 상호저축은행하고요. 그리고 신용협동기구 유사한 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특정 지역의 서민이라든가 영세 상공인으로부터 예금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것들을 다시 대출로 이용한다라는 것은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키워드를 한번 짚어볼까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기구에 대한 키워드를 꼽는다면 뭐다? 특정 지역의 서민이나 영세 상공인 요 단어를 키워드로 꼽아낼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투자회사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융투자회사 어떤 거라고 했어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금융투자상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원금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상품을 우리가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융투자업을 하는 이런 회사들은 바로 투자 매매라든가 중개, 그리고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또 투자 자문이라든가 신탁업, 이 6가지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포인트 하나. 이 6가지는요, 다 뭐 할 수 있다? 겸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금융투자회사는 겸용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문장이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겸용은 가능하다. 그런데요, 뭘 우리가 좀 염두에 줘야 되냐면, 이 중에 투자 매매나 중개나 집합 투자업이라든가 신탁업 이런 것들은요, 일단 고객의 자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인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거. 반면에 투자 자문이라든가 투자 일임 같은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 없이 그냥 등록만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떤 거? 인가 대상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투자 매매, 중개, 집합투자업, 투자 자문업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정답은 뭐다? 투자 자문업이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줘야겠죠. 사업자 등록증에는 뭐가 나와요? 사업에 대한 등록 일자가 나올 거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려면 등록증에 등록 일자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네, 등록 일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두시면 좀 수월하게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등록 대상은 뭐다? 일자가 있어야 된다. 투자 일임업, 투자 자문업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증권회사 관련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회사는요, 직접 금융시장에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해서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게 이전시킨다는 기능을 수행하게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 기업에서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걸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투자자를 내가 찾아가지고 자금을 모아 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증권사를 매개로 해가지고 투자자를 찾아서 주식을 주고 자금을 끌어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는요, 직접 금융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발행자하고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관계를 가져가고 있다. 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킨다는 점, 이게 바로 직접 금융인데, 이런 점에서 은행은 어떻게 돼요? 예금을 받아서 대출이라는 형태로 이 기업에도 빌려주고 저 기업에도 빌려주고 이런 형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은행의 이러한 행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접금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는 직접금융이라는 형태에서 은행의 간접금융과는 다르다라는 거 포인트로 잡아올 수 있는데, 제가 나름 한번 정리한 거 본다면, 자,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에 대한 비교를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접금융이라는 거, 투자자가, 그렇죠? 직접 투자를 통해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걸 직접금융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증권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은행은 뭐하다? 예금을 받아서 돈이 필요한 곳에 대출이라는 형태로 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간접금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표적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차이가 뭐가 있다? 혹시 투자자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잘못됐어요. 그럴 때 책임이
증권회사에 있는 게 아니고요.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반면에 은행에서 대출을 했는데 그 회사가 잘못됐어요. 그랬을 때 예금을 했던 예금주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은행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 요 책임 소재가 좀 다르다는 거,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권회사도요, 나름대로 주요된 업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위탁매매라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사실상 거래소에서 개인적으로 투자하기가 안 돼요. 항상 회원사를 통해서 투자하게끔 지금 법상 나와 있다 보니까 투자자는요, 결국에는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꾸로 증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객이 이 주식 사주세요, 저 주식 사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요즘에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뭐 전자에서 본인들이 하겠습니다만 시스템 자체는 증권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매매 주문을 성사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탁받아서 이제 하고 있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 매매, 주식 투자자가 뭐 좀 사주세요. 증권사 알겠어요. 위탁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 주식을 대신 사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투자 중개에 해당되는 업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증권사도요. 본인들이 직접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자기 매매라고 하고 있는데 증권사 자기 명의로 해가지고 계산을 통해서 금융 투자 상품을 매매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투자 매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새로 발행하는 주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새로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투자자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과정에서 뭐를 할 수 있다? 증권사가 모두 사들여가지고 대신 이렇게 팔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인수하거나 주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이거 관련돼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또 살펴보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증권회사는 주식에 대해서 인수나 주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도 투자 매매에 해당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또 증권회사는요, 펀드도 판매할 수가 있어요. 운용 아닙니다. 펀드를 운용한다라고 문장이 나오면 이건 틀린 거고요. 증권회사는 펀드를 판매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운용사를 대신해서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자산관리에 대한 역할 뭐 요즘에 랩 어카운트라든가 CMA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용공여 요거는 좀 잘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금전을 융자하거나 유가증권을 대부하면서 그렇죠?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차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증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제공하는 업무가 바로 신용공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신용공여라는 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증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정도만 좀 유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회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물건을 미리 사고 파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래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제 투자 매매라든가 중개 업무를 한다. 그래서 파생 상품은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선도나 선물 또는 옵션이나 수합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상품을 사고 파는 이제 매매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정도만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합 투자업자가 나타나는데 일종의 자산운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자산운용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집합투자기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펀드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펀드의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투자 신탁이라는 모양의 펀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투자 회사라는 모양의 펀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펀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투자 신탁은 뭐냐? 투자 신탁은 계약형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위탁회사가 집합투자, 자산운용사가요, 수탁회사, 신탁회사하고 뭘 한다? 신탁계약을 이렇게 맺어요. 맺어가지고 그 맺은 이후에,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회사를 통해가지고 수익자에게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열심히 운영을 잘해가지고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를 가져가는 게 바로 투자 신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신탁은 일단 위탁자의 집합 투자업자가 수탁자하고 뭘 한다?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수익자인 투자자에게 취득하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전부 암기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일단 키워드 정도는 꼭 좀 알아두셔야 나중에 문제화가 됐을 때 뽑아내기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신탁이라는 거에 대한 키워드는 뭐다? 신탁 계약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형이라는 거 역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수익 증권이라는 포인트를 좀 잡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투자 신탁에 대한 조직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위탁회사가 있고, 수탁회사가 있고, 판매회사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건데, 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다시 학습하겠습니다만, 가볍게 본다면, 위탁회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있는 집합 투자업자를 우리가 위탁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수탁회사는요, 일단은 신탁해서 받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신탁회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판매회사는요, 말 그대로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증권사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일단 표현적으로 봤을 때 방점을 좀 찍어줘야 되는 거, 키워드는 뭐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형 펀드가 투자 신탁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뭐다? 신탁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뭐다? 수익 증권이라는 단어, 수익자라는 단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뭐가 있다? 투자 회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크게 두 가지 투자 신탁형이 있고 투자 회사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서서 투자 신탁을 봤다면 투자 회사에 대한 내용도 살펴봐야 되는데, 자, 투자 회사형 펀드는 뭐냐? 일단 회사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주식회사하고는 다르게 일단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운영이라든가 보관, 모집, 판매, 그리고 특히 일반 사무 업무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만 임직원이 없다 보니까 이 일반 사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요거 미리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회사에만 필요한 것은 요거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를 우리가 또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설명은 제가 드렸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투자회사하고 투자 신탁과의 비교를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나타낸다면, 투자 신탁은요,
계약에 의해서 설립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발행 유가증권은 수익증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투자자 법적 지위는 수익자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투자회사는요, 설립 형태는 법인, 즉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이 됐다. 그리고 발행된 유가증권은 주식이다. 회사니까 주식이 발행이 되겠죠. 그리고 투자자 지위는 주식회사다 보니까 주주의 권위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 봐도 분리가 되는데 이거를 섞어놓게 되면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투자 신탁, COC 들어가 있죠? 자, 여기 신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죠. 수익증권에 CO 들어가죠. 수익자 CO 들어가죠. 쇼다 이렇게 보시면 암기하시는데 혹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신탁은 CO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회사는 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다 보니 회사다 보니까 주식회사, 주식주주 이렇게 구별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네요. 자,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사모펀드. 요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가볍게 살펴본다면, 사모펀드라고 한다면 이게 49인 이하로 구성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모펀드는 이제 전문 투자자고요. 일반 투자자, 3억 이상 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전형 사모펀드는 뭐 기관 투자자라든가 이에 준하는 자만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런 게 있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유형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일단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펀드라고 한다면 일단 두 사람 이상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다시 쪼개본다면 1대1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냥 편의상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일단 집합투자기구를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권펀드가 있고, 부동산 펀드가 있고, 특별자산 펀드가 있고, 혼합자산 펀드가 있고, MMF가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증권 펀드라고 한다면, 그렇죠?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어디다 한다?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증권 펀드다라는 겁니다. 또 부동산 펀드는요, 펀드 자산의 50%를 초과해서 어디다 투자한다? 부동산이나 그와 관련된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펀드다. 뭐 비슷하게 본다면 특별자산 펀드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한 것이 바로 특별자산 펀드다라는 거예요. 자, 이 5자를 우리가 반드시 암기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서두에 말씀드린 게 펀드라고, 집합한다. 여기서 집합한다고 하는 거는 적어도 2명 이상 모아야 된다. 둘을 다시 나누면 1대1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50%에 대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합투자기구를 분류할 때 뭘로 보겠다? 2인 이상 1대1이니까 50%는 되겠네. 그래서 증권펀드의 50%, 그쵸? 부동산 펀드의 50%, 특별자산 펀드의 50%, 이 5자를 이렇게 해서 연관지어서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릴 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혼합자산 펀드는요, 이것저것 다 섞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 이상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알아서 하면 되겠다.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혼합자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MF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 자산에만 투자가 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정리한다면 증권펀드,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각 성격에 있는 자산에다가 50% 이상 초과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혼합자산 펀드는 이것저것 다, 그러니 제한이 없다. 단기는요, 무조건 100% 단기성 자산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증권펀드를 또 끌고 와 볼게요. 50% 초과해서 증권에 투자하는 걸 우리가 증권펀드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다시 유형별로 구별하겠다. 중요하겠죠. 자, 증권펀드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주식형, 채권형, 혼합주식형, 혼합채권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주식에 투자됐다.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채권형에 60% 이상 투자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50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 드렸던 부분과 아울러서 여기는 몇 프로예요? 60%가 나오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 우리가 보통 9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이 됩니까? 3시 30분까지 운행이 되는데 여기 잘라내면 이거 전체 몇 시간이에요? 네, 6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자, 주식시장 6시간. 자, 주식시장 6시간 주식에 투자한다. 채권 마찬가지 6시간 채권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수월하게 암기가 되시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60이라는 단어 요거 잘 좀 챙겨 두시기 바라고 자, 혼합주식형이 나오고 혼합채권이 나옵니다. 반반이라는 얘기잖아요. 혼합이니까 반반. 그래서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다. 주식형. 그 다음에 5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겠다. 채권형인데 여러분 조심하실 거 혼합 채권형이라고 해가지고 채권의 50% 이상 이하 이게 아니고요. 주식에 50% 이하 투자되고 있는 게 바로 혼합형 채권형이다. 이 정도만 조금 주의해서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60이라는 숫자와 5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50도 주식을 기준으로 가져간다. 꼭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 자문업과 일임업 이거는 뭐 가볍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문을 한다 키워드는 뭐다? 그냥 조언을 하는 업무가 투자 자문업이다라는 거고요. 투자 이름하겠다 그러면 위임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름을 받았으니까 위임 받아가지고 고객을 위해서 투자하겠다라고 이 정도만 보시면 요거는 좀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신용협동기구가 아닌 것은 나오고 있는데 신용협동기구 딱 떠오르시는 단어 하나가 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제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비은행인데 그렇죠? 상호저축은행은 은행이 아닌 비은행인데 신용협동기구에는 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신용협동기구에 포함되는 건 신용협동조합이 들어가고요. 새마을금고 들어가고요. 상호금융 들어간다. 상호저축은행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상호저축은행 요거는 신용협동기구는 아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를 보면 요 신용협동기구하고 상호저축은행하고 공통점이 있죠. 소상공인과 특정 지역에 대한 요거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점으로 뽑을 수 있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게 되면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증권거래와 관련되어 뭐가 나왔습니까? 금전에 대한 융자라든가 유가증권을 뭐 한대요? 대부한다라고 단어가 나왔네요. 이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예, 신용 공유 업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네. 자, 세 번째 문제. 자, 보면 투자 신탁의 재산을 보관한답니다. 투자 신탁의 재산을 보관한다. 왔어요? 보관한다는 뭐예요? 수탁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수탁회사. 위탁회사는 뭐예요?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 자산운용사가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 판매회사는요.
펀드를 판매에 도움을 주고 있는 회사니까 뭐 증권사든 보험사든 은행이든 이쪽에서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거 정답은 물론 수탁회사입니다만 일반 사무관리회사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거 투자 회사에서만 있는 구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서에 있는 문제인데요. 집합 투자 재산을 운용할 때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의 규정을 제한을 받지 않는데요. 이것저것 아무거나 짬뽕해서 가능하다. 제한을 안 받으니까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한을 안 받으니까 혼합자산에 대한 집합투자기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복습을 해본다면 일단 집합투자기구 그렇죠? 2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2명 이상은 1대1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거는 적어도 50%에 대한 부분은 넘어줘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특별자산 요거는 어때요? 50%를 초과해서 특별자산에 운영하는 거고요. 그렇죠? 증권 이것도 50%를 초과해서 증권에다가 운영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서 보시면 좀 쉽게 암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기금융투자기구는 뭐예요? 100% 단기성 자산에다가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증권펀드의 경우에는 뭐가 있다? 이 증권펀드에 조금 구별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식형이 있고, 그렇죠? 또 채권형이 있고, 혼합 주식형이 있고, 또 혼합 채권형이 있는데, 자, 증권 같은 경우에 거래 시간이 9시부터 3시 반, 30분 제하면 나머지 6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증권 거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끌고 있는 숫자는 뭐다? 60%다. 그래서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주식에 투자되고 채권형은요 60% 이상의 채권에 투자되고 혼합형은요 반반인데 조심하실 거 기준은 뭐다? 주식이다. 그래서 주식형, 혼합 주식형은 50% 반반이니까 이것이 주식에 투자돼야 되고 혼합 채권형은 50% 이하 미만이 주식으로 투자되어야 된다. 요거까지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나왔네요. 예, 주식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식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운영이 되는데, 30분 제하면 나머지는 6시간 동안 운영이 되고 있다. 주식시장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형 여기서 끌고 왔을 때 연상을 그렇게 하시면 암기에는 도움되신다. 자, 주식형이니까 60% 이상을 뭐에 투자하겠다? 주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정답은요, 1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연상해서 암기할 수 있는 것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복습하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